여러분, 이번에는 교육 그리고 유튜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이런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길잡이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는 두 가지 기능이 더해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제가 띄워놓은 거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바로 정보와 소통입니다. 여가에 더해져서 이 정보와 소통 기능까지 하게 되면서 이 미디어 교육에 대해 너는 유튜브 금지야. 유튜브 어플 깔지 마. 혹은 핸드폰 안 사줄 거야. 스마트폰 어른 돼서 사. 이런 식으로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이들은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능에 점점 소외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중독되지 말라고 컴퓨터를 아예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요즘 옛날에 컴퓨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요즘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면 어디 가서도 그 역량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올바르게 소통하고 그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유튜브. 하지만 저도 여전히 이 유튜브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물어보면 안 좋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교육자의 입장으로서 여전히 부정적인 어떤 부작용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걸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봤자 피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은 그걸 아예 청정구역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힘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뜻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디어는 저희가 살펴봤죠. 리터러시 한번 뜻 살펴볼게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보통 이거는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영어에 리터러시 능력이 있다 하면은 영어를 자유자재로 들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막 말로도 할 수 있는 그걸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어떤 문화에 접근을 붙여서 쓰기도 했고요. 요즘은 미디어에 붙여가지고 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읽고 쓸 줄 안다를 조금 더 분석해보면요. 읽을 줄 안다. 그냥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보면서 내 생각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비판적 읽기라고 하죠. 건강하게 이해하는 건강한 이해력을 포함해서 내가 그걸 내 생각과 버무려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쓴다는 건 뭐냐면 소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산해내는 능력입니다. 내가 그 미디어 안에서 내 의견을 표출하고 또 재조합하고 생산해내는 능력까지 그것까지 건강하게 할 줄 알아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들을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안 좋은 것들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안에서 올바르게 내가 선택지들을 선택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겠는 거죠. 자,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혼자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유튜브를 핸드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나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만큼 길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요. 유튜브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쓰는 분들 계신가요? 혹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뭐 조금 쓰는 분도 계실 거고 매일매일 쓰는데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라는 분도 계실 거고 어른분들은 되게 답변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절반 이상이 하루에 4시간 이상 본다고 대답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4시간 이상요. 매일매일. 되게 놀랍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게 보통인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혼자 이 미디어 안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선생님이요. 가정에서 실수를 했을 땐 누가 도와주죠? 부모님이요. 뭔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이게 맞아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어른. 미디어 안에는 있나요? 없습니다. 혼자서 내가 뭔가를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내가 그 사용하는 시간 안에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 장면 안에서 이거 아니야 너 지금 잘못했어 라고 즉각적으로 말해주는 어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른들도 굉장히 유튜브에 중독되거나 그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부작용들을 많이 만나고들 있죠. 그 부작용들 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또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추천 동영상 제도입니다. 추천 동영상 시스템. 우린 추천 동영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빅데이터.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추천해주고 유튜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요. 검색창보다 더 눈에 띄는 것들이 바로 추천 동영상들입니다. 내가 봤던 것들 혹은 그것과 비슷한 그 채널에 올라온 다른 영상들 이런 게 제일 먼저 노출돼요. 유튜브는요. 기업이에요. 유튜브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유튜브는 왜 그렇게 재밌는 영상들을 자꾸 추천해주는 걸까요? 네, 기업의 목적은 바로 이윤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뭘로 돈을 벌죠? 광고. 광고비를 많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를 보고 있어야 돼요. 유튜브에 중독시키는 게 유튜브는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독될 만한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매이가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필터 버블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필터 버블 무슨 뜻일까요? 어떤 필터링된 버블 안에 갇힌다라는 표현인데요. 내가 관련된 것들만 계속 노출되고 검색을 하지 않고 비슷한 것들만 보다 보면 그 어떤 버블 안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요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요리 영상들이 계속 추천해요. 그럼 내가 어느 날 뭔가 궁금해서 유튜브를 딱 틀었다가 아 이거 검색해야지 라고 딱 틀었는데 이 요리 너무 맛있어 보인다. 이거 내가 해보면 좋겠는데 하면서 거기로 이끌려가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요리를 보게 돼요. 나랑 관계없는 어떤 책 영상들 아니면 시사 영상 아니면 어떤 음악 영상 이런 것들을 내가 검색해가지고 접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올드 미디어에 비해서 요즘 뉴 미디어는 내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가져간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필터 버블 안에 갇히게 되면 또 다양한 부작용들이 또 따라옵니다. 바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에코 챔버 현상이에요. 에코 챔버는 방 안에 갇혀서 메아리가 막 울리는 현상을 말해요. 자,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알고리즘으로 같은 영상에 모여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소통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같은 이야기들만 내 주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메아리가 꽉 찬 게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필터 버블 안에 갇혀서 굉장히 그 안에서 내 생각이 공고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은 내가 하나의 의견이 만들어지면 그 의견과 같은 의견들이 더 크게 들리고 다른 의견들은 더 작게 들리는 현상을 말해요. 어떤 신념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내가 소비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 생각이나 논리들이 치우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딘가에 갇혀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갇혀서 소비한다. 내가 요리를 보고 음악을 안 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싶겠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점점 편협돼서 그게 점점 그 안에서 편향되게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심각한 어떤 상황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요즘 성혐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혐, 남혐 이런 컨텐츠들 둘 다 옳지 못한 게 맞습니다. 여혐도 하면 안 되고 남혐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극단적인 이쪽에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데 아이들이랑 어떤 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엄청 발끈해요. 먼저 6학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자들이 이렇잖아요.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역차별을 받잖아요. 이러면서 갑자기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막 큰 소리를 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얘들아 너네는 아직 그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이 아이들이 나가서 어떤 취직에 어떤 불합리함을 느껴본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본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거나 육아를 출산을 해본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은 그 문제에 왜 그렇게 예민한 걸까요? 벌써부터? 왜냐? 그걸 다루는 콘텐츠들을 계속 소비했기 때문이에요. 그 콘텐츠에 달린 댓글들이 계속 싸우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 글들을 지속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내가 주로 접한 것들의 생각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그걸 깨부수고 나와서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향점은 이 중간 어딘가에 있구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계속 점점 더 치우치게 되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최근 진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여러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현상이 있대요. 1단계의 영상을 이 친구가 문제없이 소비하면 2단계, 3단계 좀 더 심화된 어떤 좀 더 편향되고 좀 더 치우쳐진 것들을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는 그 컨텐츠를 위해서 그 이념과 신념에 동의해서 본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다른 요소나 흥미 요소 때문에 그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 사람 말하는 게 재밌네? 그래서 그냥 본 건데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동의를 한 것처럼 되고 그것과 관련된 같은 의견을 가진 영상들에 계속 노출이 되고 내가 소비하는 것들이 내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어른들도 이렇게 심지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은 더 취약하고 더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추천 동영상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갇혀서 또 혼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는 현상 같은 것들을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또 만나게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짜뉴스, 익명성 안에 담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권리가 침해되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다 이미 너무너무 많이 본 사례들이에요. 근데 이 사례들 안에 어떤 함정이 있는 것인지까지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짜뉴스를 얘기를 해볼게요. 가짜뉴스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근데 쉽게 보면 가짜뉴스가 많구나 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가장 큰 함정은 아이들은 지나치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뭔가 이 유튜브 자체는 사실 책임감이 낮아요. 유튜브 안에 올라오는 그런 뉴스, 정보 전달 이런 컨텐츠들은 꼭 진짜 사실만 올려야 할까요? 아니죠. 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크고 뭔가 이게 사실이 아닐 때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진짜 검증된 것들을 올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돼요. 그냥 삭제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올리는 컨텐츠 생산자들은 그렇게까지 책임감이 없는 그런 정보들을 올리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도에 대한 고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가 그렇다던데 거기서 봤어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부수기 위해선 조금 더 검색을 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본 정보들을 습득한 다음에 내 기준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은요, 사람을 어떤 가면 뒤에 숨기면서 굉장히 되게 폭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냥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분명 사용하지 않을 언어,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이 익명성 뒤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죠.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고 이렇게 잠시만요 하면 바로 비켜주지만 그냥 차끼리 운전할 때는 막 짜증도 나고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차 안에 있고 남들도 다 차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유튜브에서도 그래요. 다들 익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평소라면 안 할 언행들도 하는 거예요. 저희 반에 굉장히 말을 예쁘게 하고 너무너무 선하고 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제가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혹시 유튜브 댓글로 아이들이 싸우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진짜 막 엄청 욕하면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막 건강한 어떤 토론이나 이런 싸움보다는 말 꼬리 잡고 어떤 이런 거 물고 늘어져서 막 공격하고 뭐 작은 걸로 그냥 욕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문화도 있어요. 참교육 문화.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했다 하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뭐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잘못됐고 그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고치는 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함정이 발생합니다. 이 익명성 뒤에서 뭔가 싸움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감에 취해 있어요. 정의로움의 함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뭔가 내가 옳다라는 걸 믿음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참교육 문화 같은 어떤 공격적인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언행이 심지어 일상생활에까지 분명히 녹아들 수밖에 없겠죠. 소통 방식에 잘못된 그런 게 녹아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들입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너무 많아요.
이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유튜브 내에서도 꾸준히 합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안 좋은 게 많아지면 어른들이 못 보게 하고 자꾸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돈을 못 버니까요. 그들도 자꾸 자정 그런 장치를 하지만 아무리 장치를 해도 안 좋은 영상들은 계속 올라오고 아이들은 여기에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노출이 됐을 때 이걸 피해가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건데 안 피하고 계속 그걸 보게 하는 함정. 바로 그건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크리에이터와 래포가 형성된다는 점이에요. 아까 제가 이거 되게 좋은 것처럼 말씀드렸어요. 크리에이터가 정보를 줄 때 굉장히 친밀하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정보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좋은 거에도 그게 적응이 됩니다. 제가 어떤 아이가 무슨 안 좋은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른이 와가지고 너 그거 안 좋은 거잖아. 보지 마 라고 하면요. 아이들은 안 좋은 거구나.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모르시면서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이 사람 이렇게 욕하고 가끔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만 그래도 저번에 친구한테 이렇게 선물하고 봉사활동도 가고 이렇게 누구 도와주는 것도 했었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모들의 친밀감을 느껴서 래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까지 용인이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같이 보면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소비하면 이런 게 용인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까지 나아가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멀리서 보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겉에서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바로 권리 침해입니다. 이거의 함정은요, 너무 어려워요.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심지어 영상을 제가 꽤 3, 4년 동안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저도 잘 이 세계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진짜 어렵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아까 제 제일 조회수 높은 영상이 570만 회라고 했잖아요. 김하온님의 붕붕이라는 노래를 따라 부른 영상인데요. 그 570만 회라고 조회수가 나오면 조회수 1회당 광고 수익 1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570만 원이라는 광고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광고 수익 누가 가져야 할까요?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그 570만 원 누가 가지는 게 맞을까요? 1번 제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따라 불렀고 잘 불렀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본 건데 내 채널이잖아요. 내가 유명하니까 이렇게 많이 된 건데 내가 가져야죠? 땡! 저는 그 노래에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 노래는 이미 정식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있는 그 사람의 창작물인데 김하온님의 창작물인데 제가 그걸 가져다 훔쳐다 쓴 거잖아요. 이걸 2차 창작이라고 해요. 2차 창작은 원래 다 안 되는 게 맞아요. 허락한 게 아니라면. 그런데 이거를 다 막으면 어떤 문화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 갖다가 만들어도 돼. 근데 너 돈은 못 벌어. 그 광고 수익 네 거는 아니야. 이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번 제가 가져가지 못한 그 돈 김하온님 원작자 그 가수가 가져간다. 그쵸? 그분의 노래니까. 네, 반만 맞았습니다. 100점의 정답은 아니에요. 그분이 다 가져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복잡합니다. 그분이 노래를 만들 때 혼자 만들었을까요? 작곡가분도 계시고 작사가분도 계시고 그걸 연주해준 분도 계시고 그걸 회사에 맡겨서 회사가 투자를 했을 거고 또 비율이 있겠죠. 그럼 그 회사에서 유통사에 맡겨가지고 유통사에도 좀 떼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어서 그것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복잡하죠? 너무너무 복잡해요. 제 하나의 영상만 가지고도 그렇게 복잡한데 폰트, 그림, 사진, 음악, 영상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생산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기게 되는 것들 너무 많고요. 초상권, 남의 영상을 그냥 찍으면 안 되죠, 사진을. 외국에서는 특히 이 초상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해외 영상을 보다 보면 몰래카메라 영상, 인터뷰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낄낄거리면서 장난스럽게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내 친구를 그렇게 함부로 찍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소비하고 생산해보면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쉽지 않고 어른들도 잘 몰라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숫자의 유혹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숫자가 곧 돈이 되면서 가치가 뒤집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유튜브 꿈,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보통 그렇게 말해야 되죠. 축구 유튜버가 되고 싶으면 저는 진짜 엄청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저는 뭐 이런 그 되게 색다른 연예인 화장법을 따라하는 걸 연구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이 다 이래요.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월에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생산자가 되는 건 좋은데 뭔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죠. 뭐냐면 유튜버는 곧 돈을 많이 번다. 구독자가 조회수가 곧 돈이 된다라는 것들이 너무 최근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유튜브 하면 바로 돈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건 나다움을 쫓아가고 그걸로 생산을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버는 거에 자꾸 거꾸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조회수만 목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길을 잃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문제 퀴즈 나갑니다. 제가 당장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구독자와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으면 바로 눌러보시겠어요? 유명한 래퍼와 음악을 한다. 아니면 진짜 좋은 이야기들을 막 너무너무 좋은 명 강의를 한다. 이런 것보다 가장 강력한 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서 막 욕을 하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펴요. 그런 거를 막 찍어서 올려요. 우리나라 교육은 막 엉망입니다. 이러면서 막 디스하는, 욕하는 그런 걸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눌러보지 않으시겠어요? 이 사람 뭐야? 얘 저번에 그런 거 강의했던 사람인데 얘 뭐 하는 거지? 하고 눌러보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제 4가지 부작용이 있죠. 가짜뉴스, 익명성, 폭력성, 자극성, 그리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부 다 마지막 이 숫자, 돈을 위해서예요. 여기에서 길을 잃으면 앞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건강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했어. 뭔가 춤을 춰볼까? 아니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볼까? 하고 영상을 채널에 올렸는데 내가 건강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갑자기 친구 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했더니 사람들이 재밌어해. 내가 누군가를 막 공격하는, 누군가를 막 비난하는 걸 올렸더니 되게 재밌어하네. 옛날에 초등학생들 중에서 막 이렇게 슬라임을 갖고 노는 그런 영상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영상들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슬라임을 만지면서 뒷담화를 하고 막 오빠랑 뭐 이런 거 뭐 사귀면서 이런 썰 푼다. 뭐 이런 얘기들.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그 친구들은 정말 인성이 못되고 정말 비행하는 애들이라 그런 걸 만들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 돈의 유혹에, 숫자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겠죠. 이 숫자의 유혹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성취감들을 어른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모든 교육의 정답은 이거죠.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시간이 많이 들리지만 유일한 답, 관심과 소통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어떤 이 혼자 이용하는 틀 밖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보다 그 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학생과 아이와 충분히 소통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찰하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하나씩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미디어 이용 장면 안에서 성찰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함께 보는 거죠. 모든 유튜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함께 보는 시간을 그중에 조금이라도 가지면서 그 생각을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너네는 그래서 어떤 걸 그렇게 많이 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는 저는 이런 거 봐요 선생님. 근데 어떤 아이는 제가 보는 건 쌤한테 말하기 좀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처음으로 깨달은 걸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애들이랑은 막 이렇게 말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교실에서 틀기엔 좀 부끄럽구나. 뭘까? 쟤네가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의 차이는 뭐지? 이 성찰을 그 성찰의 시작을 그때 처음 한 거죠. 거창하게 막 같이 오랜 시간 그걸 다 봐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누군가 함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댓글도 함께 달아보고 함께 해보는 거죠. 그래서 추천하는 활동들은 바로 여기 채널 및 영상을 서로 추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하고 토의해 봅니다.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요즘 보는 채널 함께 엄마랑 봐보자 하면서 한 편 정도 같이 봐보고, 요즘 어떤 게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야. 한번 얘기 나눠보고, 이런 거 계속 보면 이건 별론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걸까? 또 얘기 나눠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유튜브만 사용하고 그 알고리즘에 갇혔다가는 거기서 유행하는 것들밖에 소비하지 못해요. 틱톡도 써보고, 거기 어디 뭐 SNS, 다른 SNS도 가보고, 인터넷 뉴스도 좀 읽어보고, 종이 뉴스나 TV도 가끔씩 보고,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 조금 노출되고 소비하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시선, 그걸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유튜브를 만약에 계속 사용할 거라면 꿀팁으로는 알고리즘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추천 동영상 제도를 좀 피해가기 위해 이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어디 네이버건 유튜버건 간에 알고리즘 초기화 방법 이렇게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내 계정을 들어가서 검색 기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시청 기록을 날리면서 내가 봤던 것들과 관련된 걸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리프레시하게 새로운 것들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해주는 거죠. 뭐 1,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검색하는 걸 습관화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관심 있는 걸 봤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찾아봐서 다른 사람들은 다각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몇 개는 더 보는 거죠. 그걸 습관화해보고 그걸 한번 어른과 함께 체험해보면서 이게 더 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를 경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음으로는 숫자보다 더 큰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목표의식과 성취감이 숫자로 대체된다는 게 문제인 건데, 어른이 그걸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칭찬입니다. 격려예요. 뭐냐면 옛날에 저희 반에 춤추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유튜브를 열심히 한다고 하길래 과거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저는 유튜브?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 한번 해봐. 근데 막상 그 친구가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요. 선생님 조회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치 내가 쉬운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 그럼 영상 찍지 말고 우리 학예회 연습해볼까? 우리 반 애들이랑 같이 쳐볼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최선이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야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도 내가 보니까 너 영상 너무 멋있더라. 우리 반 애들이랑 이렇게 한번 봐보자. 너 영상 앞으로 20개만 더 만들어봐. 영상 조회수가 3만 나와도 60명이 네 영상을 본 거야. 너 60명 앞에서 공연해본 적 있어? 그거랑 똑같은 거라 진짜 멋있는 거다. 20개를 찍고 나면 네가 춤을 얼마나 잘 추게 될까? 20개를 만들고 나면 네 채널에 놀러온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계속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숫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나다워지는 그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취감을 대신해서 어른들이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영상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상 제작을 함께 해보면요. 결국 그 춤추는 아이도 춤을 추면서 얼마나 자기 춤 실력이 늘었겠어요. 내가 이런 걸 잘 추는구나. 난 이런 걸 연습을 이렇게 해봐야 잘 나오는구나. 자기를 표현한다는 건요.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요즘 최고 역량이 자기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나다워지는 것. 근데 나를 표현해보는 게 그거의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영상 안에 혹은 영상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뭔가를 생산해보는 경험 자체는 아이를 무조건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끌어주면서 숫자에 끌려가지 않게 길을 안내해주면서 뭔가를 함께 생산해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상 제작 윤리,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것들도 함께 살펴보면 또 좋겠죠.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좀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독서 교육을 하건 무슨 교육을 하건 뭐든지 교육하는 사람의 가장 큰 방법은 관심과 소통, 그리고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함께 올바르게 이걸 나도 역량을 키워가면서 함께 사용해보고 그 안에서 그 성찰의 시간들을,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100점짜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진로 특강 같은 걸 나가서 청소년들과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 그리고 나다운 나를 꿈꾸는 이 청소년들에게 주로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계속 탐구해야 한다. 진정한 진정한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애매한 재능도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다. 제가 음악을 엄청 잘해서 이렇게 가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엄청 반짝거리고 완성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말씀드렸죠. 소소하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서 그걸 사랑하고 그걸 누리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꿈꿀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까이 두고 꾸는 작은 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두고 꾸는 큰 꿈도 물론 장래 희망 이런 것들 중요하겠지만 가까이 소소하게 난 이걸 생산해봐야지, 이걸로 소통해봐야지, 이걸로 내가 기록을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계속 끌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동아리 매니저로 들어가면서 나 이걸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시작한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했던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결국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산과 기록의 힘, 이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뭔가 유튜브를 만약 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들려줄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저의 작품은 굉장히 초라했으나 만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로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처음 하는 거는 아주 사소할지 몰라도 그게 결국 연결되고 연쇄되어서 엄청 큰 걸음으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요즘 말을 많이 써요. 개인이 내가 나다워서 그걸 포트폴리오로 혹은 기록으로 남겨져서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를 소리치는 것, 소통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브랜딩, 아주 큰 역량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취미 생활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블로그든 영상이든 유튜브든 틱톡이든 어딘가에 계속 기록을 해가지고 남기는 것. 내 성장 기록물 같은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 그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추천하고 싶고요. 이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만나고 또 다른 꿈을 생겼을 때 그걸 또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흑역사가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 움직여보라 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유튜브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면 되게 벽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유튜브를 하지도 않는데 나 영상 찍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유튜브로 교육을 해. 근데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아예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냥 조금 더 열어주고 나니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저절로 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꼭 크리에이터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말고도 큐레이터가 있어요. 큐레이터가 뭐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안내해주는 사람.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만큼 큐레이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촬영하고 이뤄보지 않더라도 이 큐레이터, 어떻게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유튜브, 미디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유튜브를 너무 멀리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는 디지털 이민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여기에 나를 적응시켜 보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영상 편집 어플도 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것들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 번만 해보시면 애들이 얼마나 쉽게 영상을 만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애들한테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봐 하고 과제를 낼 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퀵이라는 어플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고프로라고 이제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퀵, 이름만큼 빠릅니다. 클릭 몇 번, 사진 몇 개 눌러가지고 땅 하면요. 저작권이 모두 해결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음악, 폰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템플릿, 화면 전환 효과나 어떤 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무료고 배포 가능하고 다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영상을 만들려면 저작권 관련된 소스를 열심히 찾아서 아니면 내가 다 직접 그리고 직접 찍어서 했어야 했는데요. 요즘엔 진짜 편안하게 다 이렇게 뚝딱
5초 안에 영상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한번 그냥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내 갤러리에 있는 저번에 놀러 갔던 사진들 몇 개 눌러서 여행 노래 하나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엄청 훌륭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한번 해보셨다면 그 다음엔 비바 비디오라는 영상 편집이 있어요. 이건 좀 더 본격적이에요. 영상들을 자르고 붙이고 구간을 설정해서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실제로 복잡한 영상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만큼 그 기능들이 거의 다 담겨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멸치.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뭔가를 홍보하거나 아니면 인트로, 아우트로 이런 것들을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틀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냥 여기도 내가 원하는 글자랑 사진 몇 개 넣으면 진짜 훌륭한 기업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생산한 것들을 어딘가에 올릴 때 마치 표지 같은 걸 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 세 가지 아이들과 함께 해보시는 걸 혹은 혼자 한번 체험해보시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가르쳐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모두 마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여기 딱 써놨습니다. 멋진 꿈을 꾸는 어른이 아이들을 꿈꾸게 합니다. 저는 꿈꾸는 어른이 꿈꾸는 아이들을 만든다고 믿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해봐야 그게 아이들에게 마치 거울처럼 아이들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 좋아하세요? 이걸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해봐야지. 아, 저거 하는 사람들 부럽다 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진짜 그거 꺼내가지고 아주 소소하고 작은 활동이나마 좀 시작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한번 어딘가에 기록하고 생산해보는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즐거울 거예요. 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이 만날 아이들의 꿈까지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달찌였습니다. 감사합니다.